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원인이 악행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결과가 예견된 것도 아니고 의도된 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지른 피해를 보상해야만 한다. 내 자신이 능동적 원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결과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으로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행위와 밀접한 인과적 관계가 있을 때에만 그렇다. 그런데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적 책임 부담과 관련되지 않고 행위되어야 할 것의 결정과 관련된 전혀 다른 책임의 개념이 있다. 이에 따르면 나는 나의 행동과 그 결과로 관해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사태에 관해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 책임의 대상은 나의 밖에 놓여있긴 하지만 나의 권력에 의존하고 또 나의 권력에 의해 위협을 받음으로써 나의 권력의 자금 영역 안에 있다. 권력은 나의 것이고 이 사태에 대한 원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까닭의 사태는 나의 것이 된다. 유존자는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 말미암아 명령자가 되고 권력자는 자신의 원인성으로 말미암아 의무자가 된다. 오늘날 필요한 책임의 윤리에 관해 말하면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책임과 책임감을 말하는 것이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행위자의 형식적이고 공허한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요나스는 책임의 결과를 두 가지의 의미로 구분한다. 하나는 인간이 이미 행위한 것에 대한 책임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이 지속적으로 행위되어야 할 것에 관한 책임이다. 요나스가 강조한 건 행위되어야 할 것에 관한 책임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자연과 미래 세대의 존속이 현 세대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현 세대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 자연 환경이 수용할 수 있고 미래 세대가 존속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신생아에게 가지는 책임처럼 총체적이고 연속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책임이다. 현대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사회적으로 활동의 중심이 되는 정보사회가 되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먼저 생활의 편리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제는 시장이나 매장, 은행, 병원, 관동서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맞춤형 누리방송 등을 통해 장보기, 금융거래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었다.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신분에 노출 없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의학, 법률 등 과거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었던 정보들이 블로그나 텔레비전 전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공되어 일반인들도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전 세계의 정치, 제도, 예술, 풍습 등과 관련된 정보들이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발달은 사이버 폭력,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언어,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이 해당한다. 인천에 사는 땡땡땡양은 최근 하굣길에 스마트폰으로 SNS에 접속했다가 한참을 울었다. 같은 반 친구가 자신을 흉보는 글을 SNS에 올려놓고 자신과 반 친구 10명에게 알린 것이다. 이를 본 친구들은 공감을 뜻하는 좋아요를 눌렀다. 땡땡땡 양이 SNS상에 따돌림을 당하게 된 것이다. 반 친구들을 돌아가며 자신의 SNS에 옆에 가면 냄새난다. 키가 작고 뚱뚱하다. 영어를 못 읽는다라며 땡땡땡 양이 싫은 이유를 썼다. 이외에도 땡땡땡 양에 대한 욕설을 잔뜩 써놓았다. 위의 기사는 청소년들 간의 사이버 따돌림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먼저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정보의 복제와 유포가 쉬워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된다. 더욱이 한 번 더 유포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회수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들이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은 주로 SNS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폭력이 집단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쉽다. 따라서 가해자들도 사이버 폭력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폭력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생활은 개인적인 삶의 영역으로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은 나만의 고유한 영역이다. 그런데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땡땡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K씨가 일부 누리꾼의 신상털기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땡땡 결창서에 따르면 K씨는 자신이 일하는 한 슈퍼마켓에 계산서 A씨를 2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A씨에 따른 자신의 SNS에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영상과 글을 올렸고 일부 누리꾼들이 K씨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행적들을 공개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신상털기 등의 사생활 침해는 한 개인에 관한 평가를 왜곡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행복과 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등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법에 의해 배타적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인터넷에서 기사, 사진, 영상, 음원 등의 자료를 무단으로 내려받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자의 소유물인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널리 퍼지면 저작자의 창작 의욕이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양질의 정보를 생산할 수 없게 만든다. 이에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저작물의 자유로운 공유를 강조하는 정보 공유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이 입장에서는 모든 저작물이 인류가 생산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구성된 공공재로 저작물에 관한 과도한 권리 행사는 새로운 창작을 방해할 수 있으며 정보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발생시킨다고 말한다. 또한 정보를 공유할 때 정보의 질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저작권 보호와 정보 공유 권리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보가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인식하고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보기술은 수많은 혜택을 가져다주는 유용한 도구지만 윤리적 성찰이 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의 생산, 소비, 유통 과정에서 정보윤리를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정보윤리에는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인간 존중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정보의 이용 가치만을 중요시하지 않고 정보가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인간의 삶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과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보편적인 윤리 규범에 근거하여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고립주의나 이기주의를 넘어 타인과 건전하게 교류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조화로운 삶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윤리적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사이버 폭력이나 사생활,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정보사회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정보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매체란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을 말한다. 19세기에는 책과 신문, 잡지 등의 인쇄 매체가, 20세기 초반 중반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의 방송 매체가 정보 전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최근에는 기존의 매체들이 제공하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가공, 전달, 소비하는 포괄적 융합 매체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을 뉴미디어라고 한다. 뉴미디어는 이미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많은 인쇄 매체가 인터넷, 신문, 웹진, 전자책 등을 대체되었으며 방송 매체는 인터넷과 연결된 맞춤형 누리 방송과 위성 방송 등으로 진화되었다. 또한 SNS, 블로그, UCC 등의 사회적 매체와 스마트폰이 정보 전달의 중심 매체가 되었다. 이러한 뉴미디어는 상호작용화, 비동시화, 탈대중화, 능동화 등의 특징을 가진다. 먼저 뉴미디어는 성수신자 간 쌍방향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정보 교환에서 성수신자가 동시에 참여하지 않고도 수신자가 원하는 시간에 정보를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대규모 집단에 획일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벗어나 특정 대상과 특정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가 더욱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뉴미디어의 발달로 정보의 고급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허물어졌다. 즉 정보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하고 유통하는 생산적 소비자 의 시대 또는 1인 미디어 시대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를 생산하고 동시에 유통하는 소비하는 주체인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매출윤리는 어떤 게 있을까? 한 청년의 사진이 SNS상의 화제를 모았다.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구속된 L씨의 사진이다. 땡땡신문은 게임 기획 전문가를 꿈꾼 평범한 청년에게 대체 무슨 일이? 라면 L씨의 사진과 체포된 L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나서는 장면을 자사 사이트에 올렸다. 이어 땡땡뉴스는 이런 장면을 보도하면서 멀쩡해서 더 충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펀치랑 외모, 평범해서 더 무섭다 등의 부제목을 달아 내보내기도 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사진들은 주말 내내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 도배되었다. 먼저 개인정보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위 신문 기사의 사례처럼 뉴미디어를 통한 개인정보의 공개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알 권리란 사람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사적 권리로 인격적 이익을 기본 내용으로 하며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사람들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은 둘 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뉴미디어는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지만 다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뉴미디어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 질서 및 공공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표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기사들이 동시적으로 다양한 언론들의 이름을 달고 게재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기사 작성자의 권리와 소중한 재산에 대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언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나아가 매체 이해력을 갖추어야 한다. 매체 이해력이란 매체가 형성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면서 매체를 제대로 사용하고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뉴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정보 중에는 거짓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거짓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뉴미디어 상에 유포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뉴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을 통해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우리는 뉴미디어에 대해 엄격한 윤리적 책임의식을 갖고 매체 윤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